이제 앞으로 3년 안팎까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전세 가격 폭등 장세는 아마 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둔촌주공 전세 가격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둔촌주공 전세 가격이 낮아진다면 그 주변 일대 헬리오시티나 또는 고덕 신도시 쪽 일대 전세 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세 물량이 과다 공급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전세 가격이 조정을 보고 보합 장세에 횡보하는 구간이 올 때는 반드시 매매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 그 당시 역전세 위험성을 강조해 드리는 강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해 드려왔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높은 전세 금액을 끼고 갭 투자하지 말아라,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려왔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 2022년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 동반 하락했었고, 2023년에 돌입하면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며 매매 가격이 반등되고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 다시 반등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역전세가 다시 발생되어 2차 집값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지배적으로 나왔던 시기, 저는 오히려 2014년 전세 가격이 급반등, 오히려 폭등 장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실제 지금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유튜브 재생 목록 보시면 22년, 23년, 24년 제가 전망했던 강의 영상들 카테고리로 다 모아놨으니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3년 안팎까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전세 가격 폭등 장세는 아마 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점진적으로 상승하되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들이 적정 전세 시세대로 올라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 시세만큼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건 또 여러 가지의 변수로 인해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일 때는 당연히 전세 가격이 조정을 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조정을 보는 전세 가격은 다시 회복돼서 다시 적정 시세로 올라오되 지금의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일부 조정은 볼 수 있되 지금의 현재 시세 이 금액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세 하락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다만 대세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전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지금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무주택 수요층들, 이제 전세 가격이 조정을 보고 보합 장세에 횡보하는 구간이 올 때는 반드시 매매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전세 가격이 횡보하면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산 증식은커녕 자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세 가격이 횡보하고 보합 장세로 접어들 땐 반드시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송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전세 가격 단기적 전망과 장기적 관점의 전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세 가격은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해 드립니다. 전세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면 폭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자,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저성장 늪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14년에서 2023년 평균 약 2.6% 정도 상승을 해왔다. 2.6%. 자, 그런데 2023년 1.4%, 굉장히 저성장 늪에 빠져 있었죠. 우리나라 90년대만 하더라도요 1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돌입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죠. 올해 2014년 2분기에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이 났습니다. 이만큼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가인 중국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으로써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0%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인플레이가 아니라 디플레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 경제까지 경기 침체 현상으로 빠져든다면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도 저는 1%대 성장을 계속 볼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이렇게 저성장 늪에 빠지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되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의 약 평균이 2.5배수로 상승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005년부터 2020년 전세 가격의 증감률을 보게 되면 도합 79.8% 정도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자, 평균으로 나타나면 약 연평균 5% 정도 상승을 해왔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돼도 동일 대비해서 약 32.7%의 물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평균치로 보면 약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따라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전세 가격 상승률이 약 2.5배수 정도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물가가 매년 2%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하나도 올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손실을 계속 보는 거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화폐 가치 하락을 해지하기 위해선 임대료를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가가 2% 상승하는데 임대료 증액을 2% 상승하면 실질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거죠. 따라서 물가가 올라간 그 이상만큼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거비 안에는 전세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이 상승하면서 상승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전세 증감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시장의 장세가 또 지금과 다른 시장의 장세로 전환이 될 때는 전세 가격이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선 대부분이 물가보다는 높은 약 2.5배수 정도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그 시기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하락장이 왔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당연히 그동안 대부분 2015년에서 2018년, 19년도까지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2017년, 18년도가 등록수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보통 2014년, 2015년 약 도합 한 40만 호 누적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약 100만 호 정도의 누적 집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 세제 혜택을 가장 마지막까지 마무리했던 시기가 2018년도였기 때문에 2018년도 등록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약 120만 호 정도의 누적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약 3배 정도가 많은 수치였죠. 따라서 2017년, 18년도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 그 시점이 2025년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동안 8년 동안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매도가 불가능했었죠.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시기에 매도를 계획했을 때는 과태료 3천만 원, 그동안 받아왔던 종부세 혜택,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전부 다 토해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불가능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었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집값이 다시 정고점 근접한 금액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당연히 자동 말소가 되면 매도 시점을 잡아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도 현재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대세 하락장 내년에 초입기로 들어가면
거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급감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8월 달은 아마 제가 봤을 때 5,000건 후반에서 6,000건으로 8,700건에서 다시 급감해질 거고, 그 다음 달인 저는 한 9월 정도 수준에선 4,000건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겨울 시즌에서는 2,000건대로 급감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앞으로 추세의 방향으로 봤을 땐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이어지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거래가 더 안 될 시기에 이런 매도 타이밍을 잡는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매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도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 또한 마찬가지. 기존에 엄청나게 저렴하게 2017년, 18년도 저렴한 전세 가격에 전세로 유지했던 세입자분들이 8년 자동임대가 끝나고 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2년 갱신권을 청구하게 되면 매도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죠? 어쩔 수 없이 갱신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끝나는 시점, 그 시점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전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전세로 전환하는 시기, 그 시기는 2027년, 28년 그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시점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변 시세대로 신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신규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저성장 저금리 기조의 수요가 이제 전세 수요로 많이 유입이 되는 상황에 물가 상승률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죠. 그 어쩔 수 없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상황이고, 대세 하락장 진입 시기엔 매매로 접근하는 무주택 수요는 더욱더 급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아니면 임대차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전세 아니면 월세입니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 소비 위축으로 인해 월세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저금리 기조에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전세 수요는 많아지는데 신규 계약에 있어 적정 주변 시세대로 다시 올라가면 다시 주변의 아파트 전세 가격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점진적으로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자,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회복 장세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초입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초입 시기가 찾아오는 시점, 이 시점은 매매와 전세가 동시동반 상승하는 이런 시점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전세가율이라는 건 변동을 뜻합니다. 고정적이지 않죠. 전세가율은 항상 매매와 전세 수요 공급이 바뀌기 때문에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장 높은 수치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또 가장 높은 수치로 접근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낮아질 그런 시기가 접어들게 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은 변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저항선에 도달하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또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저항에 부딪혀 다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동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엔 전세도 올라가지만 매매 시세가 훨씬 더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더 낮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락 장세로 접어들면서 매매 가격은 하락하지만 전세 가격은 점진적 상승이 일어나면서 전세가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시장이 또 찾아오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시장에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투자 수요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와 매매가 붙어있는 시점이 찾아오게 되니 당연히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실수요층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전세가 매매를 밀어내면서 동시동반 상승하는 이런 시점이 또 찾아오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시점이 찾아오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대세 상승장 중반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집값 폭등 장세가 시작되며 다시 전세가율은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길게 보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쉽게 예를 들면 잠실 렐스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매매가 26억, 전세는 12억, 전세가율로 보면 46%가 됩니다. 자, 이 매매 26억짜리가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면 약 20억 정도가 저항 금액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고 조금 이탈되면 19억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세 하락의 정점기가 오면 이제 뭐가 됩니까? 하락이 마무리되고 다시 회복 장세로 접어들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이 되겠죠. 그리고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시점은 이제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그런 단계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단계에서 대세 하락장의 정점기를 보게 되면 전세는 그대로 있죠. 매매 가격이 하락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를 낀 투자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매가를 끌어올리면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전세가율은 동시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죠. 자, 따라서 만약에 다시 대세 상승장의 초입 시기가 돼서 전고점까지 회복이 되었다. 현재는 46%지만 대세 하락장이 끝나고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선 전세가율이 약 60에서 65%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 초입 시기에는 약 7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26억에 약 60%, 65% 또는 70% 정도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전세 가격은 뭐 한 17억 정도까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매와 전세는 항상 함께 전세 가율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항 금액, 가장 낮은 수치가 있다면 가장 높은 수치로 변화된다. 그러면 가장 높은 수치로 변하게 된다면 매매 가격이 상승되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매매 가격이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서 상승되면 따라서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단기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은 일부 조정을 보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시세보다 더 높게 전세를 놓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자, 전세 가격 급반등했습니다. 2021년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6.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이너스 10.4%가 하락했었죠. 6에서 10%, 마이너스 10% 하락한 건 실제로 마이너스 10% 하락으로 보이지만 6% 상승했던 시점에서 마이너스 10%라면 보편적으로 약 마이너스 한 16% 정도 하락한 수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3년 마이너스 7%가 하락했지만 하락폭이 축소된 거죠. 만약에 10개 단지에서 2022년 10개 단지가 다 하락했지만 하락폭이 축소돼서 마이너스 7%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엔 3개의 단지는 상승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7%지만 실제로는 상승한 아파트도 많더라. 그리고 2024년 7월 달에 3.04%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땐 12월 달까지 상승률로 아마 대입을 해보면 약 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5% 상승을 했지만 마이너스 7%에서 5%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약 거의 12% 정도 상승한 수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상승폭이 엄청나게 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크면 당연히 조정을 보거나 또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하락하기보다는 저는 일부 조정을 보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바로 전입해서 2년 거주를 하셔야만 하는데 이게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전입을 하셔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3년 이내로 완화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예컨대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입니다. 그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집주인이 최소 못해도 무조건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전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원래 계약갱신권 청구 요건으로 4년을 최장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2년 살다가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단기 입주를 생각하고 전입할 그런 임차인이 많을까요? 저는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이분들이 2년만이라도 살다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메리트는 뭡니까? 전세 가격 낮게 형성해줘야 이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주변 전세 시세보다 더 낮은 전세를 내놔야지만 이런 세입자, 임차인분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따라서 둔촌주공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고요. 약 12,000가구의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5,000가구 가까운 물량이 됩니다. 40%, 전체 가구의 40%가 일반 물량입니다. 그런 물량들은 무조건 3년 이내에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럼 둔촌주공 전세 가격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둔촌주공 전세 가격이 낮아진다면 그 주변 일대 헬리오시티나 또는 고덕 신도시 쪽 일대 전세 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전세 시세도 다 조정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도 2026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도 3,000가구입니다. 그 가운데 약 1,500가구 정도, 전체 가구의 40%가 일반 물량입니다. 그 물량도 마찬가지 똑같은 3년 이내 전입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일대도 임차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세 시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의 이런 2년 거주음으로 인해서 약 전체 가구의 40%의 물량이 이제 전세로 다 나오게 될 거고, 또 기존의 조합원들 물량도 마찬가지 실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량까지도 합해진다면 전세 물량이 과다 공급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임차인이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 시세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 및 택지 개발하는 입주 물량들이 추후에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3기 신도시 올해 인천 계양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모든 3기 신도시가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한 2년 안팎에 다 입주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제 대세하락장 오는 2027년 그 시점부터는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에 맞물려 있다. 따라서 전세 수요가 오히려 분산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대세하락장이 오는 시점엔 매매를 꺼려하고 임대로 들어가는 시점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에 있어서 전세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가격은 상승되지 못하고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시장이 될 겁니다.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입주 물량 여파로 인해서 그런 지역들은 하락할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에 따라 매매 전세는 변동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대세하락장은 저는 1차와 2차 하락으로 나눠서 올 거다라고 말씀해드렸죠. 내년에 대세하락장 초입기에는 1차 하락이 올 거고, 또 그 이후에는 2차 하락, 바닥까지 떨어지는 하락세가 올 거다. 그런데 전세 가격은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자, 잠실헬스 현재 매매 26억, 전세 12억, 전세 가율로는 46%입니다. 그럼 내년에 1차 하락이 왔을 땐 엘사 아파트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락할 거냐? 약 22억 5천 요 정도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22억대 수준까지 다시 조정을 볼 가능성이 있고, 지금 46%인데 지금 전세 가율을 50%로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은 11억대죠. 11억대.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일부 조정을 보거나 아니면 비슷한 시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2차 하락 때는 저항 금액 20억이라고 했습니다. 20억까지 하락하고 이탈하는 금액으로 19억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세 가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면 60% 수준이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매매 가격이 하락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전세가율이 12억. 동일하죠. 지금 현재 기준과. 그래서 전세가율 지표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전세가격은 변함이 없을 거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건 전세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매매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매와 전세의 비율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투자 자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투자 수요가 또 유입이 되면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상승되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물량에 대한 여파도 있고 오히려 수요가 분산되는, 전세 수요가 분산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고, 그동안 급반등했던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조정을 볼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물량의 여파와 함께 임차인이 오히려 꺼려하고 또 수요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점진적으로 계속 조정을 보는 이런 형태를 가게 될 거고, 전세가율에 따라서도 마찬가지, 전세가율이 하락기 때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락기 때 한 60% 수준, 요 수준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는 변함이 없지만 매매 가격이 하락해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다. 이 메커니즘 이해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무조건 전세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죠. 전세 수요로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가격은 물가 상승률에 평균적으로 2.5배수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실질 수익을 보기 위해선. 자, 그리고 대사하락장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되는 물량 2년 갱신권을 활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시 신규 계약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주변 시세만큼 높아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초입 시기에는 전세가율이 70%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격도 동시동반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전세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상승, 단기적으로는 전세가가 조정을 보면서 횡보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전세 가격이 횡보되는 요 순간이 매수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죠. 이 시점에 전세 가격이 조정되고 횡보되니까 계속 눌러앉는 수요층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기회는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만 찾아오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